안녕하십니까. 이유를 알려주는 수학적 영어의 강사 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저와 함께 수능 영어에 대해서 가해지는 그 흔한 비판들이 있는데, 그 비판들이 이제 수능 영어 강사인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해에 기반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또 반박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으로서 이제 조금 지치신 여러분들이 머리도 식히실 겸,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치러야 되는 게 수능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 시험에 대해서 적어도 좀 오해를 가지고 있진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오해도 풀어드리는 시간 한번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자, 수능 영어에 대해서 가해지는 흔한 비판 첫 번째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수능 영어 1등급 맞을 정도로 막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막 어릴 때부터 막 10년 넘게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막 학원에 들인 돈이 얼마며, 그죠? 그런 수많은 에너지와 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수능 1등급 맞았어. 근데 뭐야? 외국인 만나가지고 프리토킹 거의 1도 못한다. 그런 영어가 뭐냐? 실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라는 비판들이죠. 충분히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흔히 제기되고요. 두 번째. 자, 수능 영어 지문을 딱 갖다 놓고 이제 외국인한테 영어권 원어민한테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더라. 막 이제 그분들도 막 진지하게 풀어도 시간 재놓고 풀면 막 70점 맞더라. 이런 비판들이 흔히 가해지죠. 그래서 원어민도 못 푸는 거를 우리 왜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풀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비판인 거죠. 이것도 한번 들어본 적 있고 충분히 가해질 만한 그런 비판이죠. 그죠? 네.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랑 두 번째랑 사실 비슷하긴 한데요. 세 번째. 자, 수능에 나왔던 지문들을 이제 나중에 EBS에서 이제 영어 해설지를 발간을 해주는데 그 해설지를 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한국말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어떻게 영어로 한국 고등학생들이 푸냐 이거야.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가해지는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반박할 지점이 있으면 한번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수능 영어 1등급 맞아도 프리토킹 1도 못한다, 회화 1도 못한다 이런 게 무슨 실용성이 있냐 이제 이런 비판인데요. 자, 제가 보기에 이 비판은요, 수능이라는 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오해를 풀려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조금 먼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수능이란 건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간에 수, 능 두 글자를 따서 우리가 수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여기 살펴보시면 대학이란 글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시험이란 글자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죠. 근데 중간에 수학이란 단어가 껴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있는 수학은 매스매틱스의 그 수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수학이 한자어인데 어떤 한자어냐면 닦을 숫자의 배울 학자로 구성된 한자어입니다. 즉 학문을 잘 갈고 닦겠다는 소리예요. 즉 그러면 대학 수학 능력시험을 풀어 말하게 되면 대학교 가서 학문을 갈고 닦을 건데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한마디로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만한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그러면 수능 영어라는 건 결국 포커스가 어디 있는 걸까요? 이 아이가 대학에 와서 대학 수업을 들을 때 거기에서 쓰이게 되는 영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 수업을 잘 받아들이고 학문을 발달시킬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수능 영어의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대학에서 그럼 영어를 언제 쓰는데? 그때 대학에서 도대체 영어를 어디에 쓰길래 수능 영어에서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 분석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자, 대학 가서 영어를 쓰게 되는 경우는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교과서를 보거나 강의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논문을 보게 되는 경우들. 그러면 이런 글들의 기본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비문학적 소재의 딱딱한 글들이에요. 주장문, 설명문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우리가 영어를 주로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사용할 거기 때문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글들을 잘 읽을 수 있는 애들이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결국 수능 영어라는 건 뭐예요? 학문을 하기 위한 영어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대학교 갔을 때 당신의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미국인 마이크, 제인이랑 프리토킹을 하기 위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영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화를 하기 위한 영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컨대 이런 거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놓고 왜 짜장면 한 그릇 만들어내질 못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저는 억울하죠. 왜? 저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딴 거지 저는 중식 조리사 자격증을 딴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뭐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딴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 상식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조금만 중식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잘 만들 수는 있겠죠. 아예 요리를 못하는 사람보다는요. 하지만 어쨌든 거는 뭐야? 저는 억울하다고요. 나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지 짜장면을 잘 만들기 위한 어떤 자격증을 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수능 영어 뭐 한다? 얘가 한식인 거죠. 한식을 열심히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한식 조리사 1등급을 땄는데 뭐 하는 거야? 너는 왜 중식을 못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이가 없는 거죠.
되십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수능을 영어를 비판할 때 아유 수능 영어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왜 회화를 못하느냐. 아니 이건 논문 읽기 위한 영어지 회화를 하기 위한 영어 아니었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면 적어도 이런 비판을 하지는 않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공감이 좀 되십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비판입니다. 자 영어권 원어민 읽어도 못 푼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특정 인물들을 저격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 좀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영어권 원어민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능을 풀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너무 어려워요. 이제 이런 식의 호소들을 하시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영어권 원어민이 읽어도 못 푼다란 이 비판이 만약에 참으로 옳다면 그러면 이분들은요 사실은 논리적 일관성을 가졌다면 뭐 하셔야 돼요? 수능 국어부터 비판을 하셔야 돼요. 왜? 수능 국어는요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이죠. 그럼 한국어 원어민이 수능 국어를 풀었을 때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쉽게 술술 읽히고 풀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영어권 원어민이 이 영어 지문 읽고 못 푸니까 이상한 시험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어 원어민이 술술 읽히지 않는 이 수능 국어 시험부터가 먼저 잘못된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비판을 하시는 분은 수능 국어부터 비판하고 오셔야 된다. 그리고 수능 국어를 비판하지 않으셨다면 뭐 한 거예요? 그럼 논리적 일관성이 없으니까 뭔가 모순적인 사람이 된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시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시정지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수능에서 이제 비문학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비문학 지문들이 막 출제가 되는데 정보량도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도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일상에서 쓰지 않는 길이감의 문장들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해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수능 뭐 역대 고난 수능 국어 뭐 역대 고난도 비문학 지문 되게 많아요. 뭐 그레고리력, CD 플레이의 원리, 뭐 보험 채권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슈퍼문 등등등. 그래서 되게 많은데 그런 거 읽어보면 한국인인 저도 이제 되게 한국인으로서 원어민으로서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봐도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따로 그런 글들을 잘 읽어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잘 안 읽혀요. 그럼 이제 우린 질문해야 되겠죠? 그럼 왜 수능은 한국어 원어민이 봐도 못 풀만한 이런 어려운 지문들을 자꾸 출제하고 그것을 왜 풀이하도록 강요하는가? 결국은 뭐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수능이라는 시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수능 우리가 대학생으로서 또는 대학원까지 나중에 학문을 발달시켜 나갈 때 결국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량도 많고 되게 복잡하고 논리적으로 되게 뭐랄까 짜임새가 좀 구조가 좀 훌륭한 그런 지문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문해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모두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다만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이니까 수능 국어는 뭐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지문의 길이가 길어요. 엄청 길어요. 뭐 못 풀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직접 우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고3이 돼서 이제 수능 국어 지문들을 읽으면 비문학 지문 진짜 길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이니까 뭐야? 더 긴 정보량이 많은 지문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좀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영어는 우리가 외국인이잖아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가 국어에 비해서 훨씬 짧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같아요. 대학교 가서 국어랑 영어를 다루게 될 텐데 그 국어랑 영어를 다룰 때의 능력을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어 원어민은 우리도 분명히 못 푸는 지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어권 원어민이 수능을 보고서 못 푸는 건 당연한 겁니다. 되십니까?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첨언을 좀 해드리자면 수능에 출제되는 모든 지문들은 전부 다 영어권 원어민들이 논문으로 써냈던 내용들 그런 논문들을 베이스로 해서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제 단어들을 좀 쉽게 바꿔준다던가 해서 변형 출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변형 출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 오류라던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 평가원에서 원래 본문을 훼손시키지 않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막 이제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막 이거 뭐 수능에 나왔던 이런 단어 누가 쓰냐 이런 비판들 하시는데 그거 원어민이 쓴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도 통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뭐다? 영어권 원어민이 읽어도 못 푼다는 이 비판도 그렇게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됐고요. 세 번째입니다. 해설지를 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긴 듣기 어려운 이 어려운 영어 지문을 고등학생 때 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해설지만 딱 저도 수능 영어 강사지만 해설지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의 특징들이 뭐냐면 좀 뭐랄까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그 행간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그냥 겉핥기만 해가지고 거기 있는 글자들만 활자들만 읽게 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시 정지해놓고 이거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제가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오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소비자 행동 패턴은 스트레스의 대처물로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에 대한 적응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이 사람과 동료들은 이혼과 분리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적응을 쉽게 하는 적응적 메커니즘으로서 물질주의와 충동적 구매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제가 너무 빨리 읽어드렸나요? 그래서 천천히 2번, 3번, 4번, 5번 읽다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똑같을걸요. 그러니까 행간의 의미를 끊어내지 못하면요, 야,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딱 멈춘 다음에 야, 해설지 봤는데 와, 이거 해설지 봐도 1도 못 알아듣겠잖아. 그러니까 이거 수능 영어가 잘못된 거지. 한국인이 한국어로 봐도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영어로 어떻게 알아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십니까? 자, 참고로 여기 있는 이 한국말 내용은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해설지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온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야? 해설지는 뭐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딱 행간의 의미를 무시한 채 딱 겉핥기 해석까지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고요? 문해력을 기른다는 건 이 행간의 숨겨진 의미를 끌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장, 한국어 문장을 통해서 행간의 의미를 끌어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따라와 보세요. 자, 줄여 읽으셔야 돼요. 소비자 행동 패턴, 이런 거를 소비자 행동 패턴 이렇게 읽고 가만히 읽으시면 안 돼요. 소비자 행동 패턴이란 건 결국 뭐예요? 소비자 행동이란 건 뭐예요? 소비 행위죠. 소비자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든 전부 다 소비 행위 아닙니까? 즉, 좀 더 쉽게 자극적으로 줄여볼까요? 카드 긁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막 쓰는 겁니다. 돈 쓰기예요, 돈 쓰기. 돈 쓰기란 건 스트레스의 대처음으로서 발생한다고요. 아, 줄이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발생했어? 그러면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줄이는 매개체가 뭐라는 거예요? 돈을 쓰는 행위라는 겁니다. 줄이세요. 돈 쓰면 스트레스가 줄어. 스트레스가 생기면 인간은 돈을 쓰려 해.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 이런 지시어를 무시하고 그냥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 읽고 지나가 버리니까 의미가 와닿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지시어니까 앞문장에 있던 어떤 다른 단어를 지시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마이너스한 단어, 부정적인 단어겠죠. 그럼 얘를 뭐 하셔야 돼요? 그냥 소리를 내서 번역하시는 게 아니라 얘가 아이고 스트레스구나 이렇게 바꿔 읽으셨어야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레스에 적응한다고요. 어떻게 함으로써? 돈을 씀으로써.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길어 보이는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이 문장은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아, 인간은 소비 행위를 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다음 문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라 그랬죠. 그럼 예시문이니까 앞문장에 대한 예시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스트레스가 생겨. 그럼 뭐 한다고? 소비 행위를 함으로써 그 스트레스를 대처해. 그럼 여기 그 예시가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예시문을 그때 태도가 뭡니까? 뭐 하셔야 돼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스트레스에 대한 예시를 찾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 행위를 찾으셔야 되겠죠. 되십니까? 자, 이제 한번 달라진 눈으로 이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과 동료들은 이혼과 분리에 대하여. 자, 이혼과 분리가 여러분 눈에 뭐로 보이셨어야 돼요? 스트레스로 보이셔야 돼요. 세상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되게 많지만 그중에 이 사람은 뭘 채택한 거예요? 이혼하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족과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의 예시로 얘를 떠올린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에 관련된 이런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그 가족 구성원들은 그 스트레스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물질주의와 충동구매의 중요성. 물질주의와 충동구매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아, 이 이용과 분리에 적응할 때 물질주의와 충동구매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여러분 눈에 뭐로 보이셔야 돼요? 물질주의와 충동구매가 내 눈에 뭐로 보여야 된다? 소비자 행동 패턴으로 보이셔야죠. 우리 가족이 이혼했어? 그러면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려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나는 뭐 한다고요? 그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아, 충동구매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단은 두 문장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두 문장이 뭐 하는 거야? 똑같은 말을 지시하고 있죠. 뭐? 스트레스 생기면 돈을 쓰려고 해. 스트레스가 쌓이면 돈을 써서 그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해. 그래서 두 문장이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 뭐야? 아, 이 문단은 결국 이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결론 내릴 수 있고 결국 이 문단의 주제는 얘가 되겠죠. 되십니까? 그러니까 명쾌해지잖아요. 아, 스트레스 받으면 돈 쓴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 문단을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돈 쓴다고 이렇게 줄일 수 있었다면 사실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야? 아, 수능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이 글자들을 결국 뭐야?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인다고요? 돈을 씀으로써 줄인다고요? 이 말로 알아듣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간의 의미, 이 과정이 빠져있는 상태로 인쇄가 되어 있는 이 해설지를 보고서 와, 너무 어려워 형 이러면 올바른 비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걸로 넘어가는 걸 능력을 측정하는 건데 그 전 단계의 해석을 보고서 와, 이렇게 어렵다니 라고 생각하는 건 올바르지 않잖아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수능에 흔히 가해지는 세 가지 비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수능 영어 강사로서의 반박을 좀 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무슨 여기에 토론의 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 의견을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 의견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첨언하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얘기 나누시면서 더 활발하게 발달시켜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지 않은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언젠가 또 강의에서 한번 만나 뵙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만 물러갈게요. 안녕.